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안순사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희 사무실에도 회생은 어떻게 하냐, 뭐 파산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뭐 개인분들 또는 뭐 법인의 대표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또 불어나는 이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는 회생 또는 파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히나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개인 회생과 관련된 부분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뭐 개인이 하니까 개인회생 이렇게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파산, 회생 이런 절차 중에서 특히나 회생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채무액이 일정 부분 이하,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 담보 제공이 없는 경우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개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개인 회생 절차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회생 절차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이 돼서 면책하는 그런 결정이 날 때까지는 상당히 뭐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간단히만 몇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니까 여러 가지 첨부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물론 14일 안에 변제 계획안이라고 하는, 나는 어떻게 갚겠다 라고 하는 계획안을 14일 안에만 제출하면 되는데 보통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출이 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외부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회생법원 내부에 개인 회생위원들이 선임이 되고, 이후에 보전처분이라고 해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비독촉이라든지 경매나 압류 이런 강제처분 절차를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중지명령이라든지 포괄적인 금지명령 이런 것도 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개시결정이 되면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기간이라든지 채권자 집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채권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권액에 대해서 변제계획, 처음에 제출했던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게 되고, 이후에는 3년 기간 동안 차분히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게 되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다 탕감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번 신청한 이후에 앞으로 5년 동안은 다시금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신청부터 면책까지 쭉 일련의 과정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얼마 정도 변제해야 되는지, 변제 금액일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뭐 아까도 설명하는 도중에 뭐 3년 동안 이렇게 쭉 뭐 성실하게 갚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3년 안에 나는 그것도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저희한테 문의하실 때도 뭐 내가 빚이 뭐 1억인데 뭐 1억 5천인데 뭐 나는 그러면 10%만 갚으면 되는 거냐, 20%만 갚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 내가 갚아야 되는 채무 그리고 결과적으로 탕감되는 채무의 비율을 사전에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3년 안에 매달 내가 변제해야 되는 변제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이, 첫 번째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가용소득 전부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300을 번다. 근데 내 부양가족 이런 걸 따져보니까 내 최저생계비가 한 25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즉 변제에 제공할 수 있는 돈은 50만 원 정도인 거죠. 그것을
3년 동안에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년에 600만 원이고 3년이면 1800만 원이 되겠죠. 내 빚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나는 3년 동안 총 18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거와 별개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런 케이스를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내가 어디에 보증금 또는 어디에 갖고 있는 예금 채권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예처럼 나는 한 달에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 3년, 즉 1800만 원만 갚으면 되냐? 그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 내 재산을 다 털으면 5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분은 한 달에 비록 가용소득이 50만 원씩 해서 3년이면 1800만 원이라고 해서 18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가치 보장, 즉 내 재산을 다 청산했을 때 남는 5천만 원 정도는 변제를 해야 나머지에 대해서 탕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말이 뭐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이라든지 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산정을 해서 큰 금액 이상까지는 변제를 해야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두 가지 큰 원칙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다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내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소득에서 내 최저 생계비를 얼마를 공제할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가 기본적으로 산정이 돼야 되는데, 부양가족을 산정하실 때는 당연히 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청인인 채무자 스스로를 포함해서 부양가족 1인, 2인, 3인, 4인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부양가족 1인당,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내가 미혼이고 아무도 없다. 그럼 1인이겠죠. 그 1인당 2023년도 최저 생계비는 약 160여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 명이 플러스 될 때마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80만 원까지 플러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막 단어를 쓰면서 말씀드릴 때 신청하는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얼마냐 이거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산정하는 그런 방식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예금, 보험 해약금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니까 내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 재산을 파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 재산, 즉 청산가치 범위 내에서는 다 변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나는 임대차 보증금이 뭐 어디 1억이 있는데 나는 무조건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임대차 보증금으로 내가 1억 원의 반환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임차인의 청산가치는 1억 원 정도가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 이하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고, 그 중에서 올해 최근에 2023년도에 개정된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5,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5,500만 원까지는 재산, 즉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청산가치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4,500만 원만 청산가치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랑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내 재산을 다 털어봤더니 임대차 보증금만 있고, 그 임대차 보증금이 1억 원이다. 근데 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 내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전체가 1억 6,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5,50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변제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고려사항 중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부양가족이 정확히 몇 명인지가 산정이 돼야 최저 생계비가 계산이 되는데, 부양가족은 자신은 다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당연히 있다는 전제하에 배우자도 내 부양가족에 당연히 포함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가족연원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한 달 생활에 들어가는 생계비 정도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신청인인 채무자의 부양가족에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생활의 대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서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누가 요양이 필요하신데 간병인을 따로 두긴 어렵다 그러면 배우자 되는 사람이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즉 채무자의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은 그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내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그래서 생활비가 얼마가 들고 이런 것을 다 소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그 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재산은 채무자 재산에 포함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준칙이라고 해서 1년의 준칙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회생법원들은 실무준칙으로 따로 정해놓은 바도 없고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인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의 2분의 1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장점은 무엇일까요? 뭐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받는 데 있다는 거죠. 뭐 절차 복잡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내 채무 중에서 뭐 80%를 탕감받는다, 90%를 탕감받는다 이렇게 결론부터 내리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건 그렇지 않고 변제 계획 안에 따라서 계산된 값을 계산하고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탕감이 되는 거구나. 그런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니까 80% 또는 90%가 탕감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몇십 %는 탕감 이렇게 전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요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산이 보존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산가치 보장하면서 뭐 내 재산이 이거저거 다 합치면 얼마인데 뭐 얼마 이상을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서 산정된 내 재산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다만 변제할 때만 그 청산가치, 즉 금액으로 환산한 그 이상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지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채권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압류를 한다거나 추심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절대 다 금지됩니다. 그리고 직장과 뭐 병행이 가능하냐, 당연히 일정 정도의 변제금을 매달 충당하려면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직장과 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에 채무에 대해서 연체 기간이 얼마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회생 파산과는 다르게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반해서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어떤 것인가요? 뭐 단점이 크진 않은데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심각한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단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첫 번째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용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한 모든 재산은 다 변제에만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상의 대출을 받는다든가 신용 거래를 한다든가 이건 일절 금지됩니다. 때문에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절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는 분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얼마든지 이용해서 아주 수월하게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개인의 신용에 굉장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외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기업에는 취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뭐 실무적인 거긴 한데 방금 제가 절차나 최종적으로 인가가 돼서 면책되는 과정까지 쭉 설명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쭉쭉쭉 진행되는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지켜야 되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신청하는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절차일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신다면 처음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것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 채무자 스스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절차로 보이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뭐 신청서 작성하는 것부터 여기에 첨부되는 뭐 채권자 목록이라든지 뭐 재산 목록 그리고 채무자의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목록 갖가지 목록들을 첨부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급여소득자 또는 뭐 영업소득자라면 각각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들 그리고 채무자는 물론이고 기혼자라면 뭐 배우자의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신분에 관한 뭐 서류들 이런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챙기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서류가 뭐 어떤 서류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재산에 관한 서류, 채무에 관한 서류, 신분에 관한 서류 이런 거를 다 꼼꼼하게 챙겨서 신청서까지 딱 작성을 해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각 회생법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관들께서 수시로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서류가 법에서 탁탁탁 정해진 요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수시로 내려오는 보정명령까지 이걸 다 일반인들이 부담해서 제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가 급증한 경우에 압박감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렇진 않더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 들어봤을 개인회생 절차라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